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플로우 부평 진행을 맡은 음악 프로듀서 카미토입니다. 네. Look into my eyes. Do you see what life will live?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1년도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후에 현재 5년 차로 마무리되고 있죠. 네. 그동안 각 파트에 참여했던 전문가, 시민, 예술가, 기획자를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문화도시 부평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숙님, 승용님, 유영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지금 예술기획팀을 맡고 있고요. 예술기획팀의 주요 업무는 이제 부평 아트센터의 공연 기획입니다. 그다음에 공간 운영 이렇게 책임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평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승용입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의 전신인 특화 사업부터 같이 해왔고요. 문화도시 센터장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했던 황유경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문화도시, 저희 부평 문화도시, 문화도시 부평이죠. 네, 저희는 음악도시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현재 부평에 다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저는 연수구. 저는 동구. 동구. 제가 부평에 삽니다. 아, 부평에 사세요. 부평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십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십정동이 지금 여기랑 네, 엄청 네. 가깝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집에서 보이시겠네요? 늘 보여요. 늘 보여요? 네.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거기로 이사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간 건데 네.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왜 떨어지시나요? 아무래도 이 머릿속에서 네. 회사가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네. 항상 보이고 네. 계속 신경 쓰인다. 네. 네, 하지만 그만큼 뭔가 붙어 있는 느낌. 그러면 십정동에서 살면서 뭔가 또 장점은 있을까요? 점심을 집에서 먹고 쉰다? 일하다가 점심을 집에서 먹고 굉장히 괜찮네요. 네. 그러면 밥값이 아주 그렇죠. 너무 좋다. 부평에서 그 거주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렇게 부평을 문화도시로 이렇게 일궈낼 때 다 세 분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부평구 문화재단과는 이렇게 부평에서 거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 인연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오게 된 게 인연이 됐고요. 네, 저는 이제 계속 서울에서 자랐는데 인천에 다른 구에 공무원으로 오라고 네. 그래서 인천하고 인연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평에 오게 됐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문화도시 부평 사업 총괄을 하셨죠. 네. 네, 이 문화도시 부평 이거를 이렇게 이뤄낸 장본인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네. 그냥 조금 자리가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일은 다 팀장님하고 직원분 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제일 많이는 당연히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총대를 매신 거죠. 그렇죠. 총대 매는 게 되게 어렵죠. 총대를 맨다는 것 자체가 까딱하면 욕을 혼자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 욕을 먹었어요? 네네. 신문에도 몇 번 났죠. 아, 진짜요? 네네. 아, 신문은 또. 장수하실 거예요. 네, 어쩐지 되게 동안이신 것 같은데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승용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 건가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으나 재단이 2006년도에 이제 출범할 때 그때 부평구 문화재단 웹진이 처음 만들어졌던 네. 게 있어요. 그때 웹진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기획을 하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네. 기획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사용되는 거 보다가 어쨌거나 그렇고 이제 저도 제 일을 하다가 한 2010년도 한 중반 네. 하면서 예술 교육 사업들을 좀 하면서 재단하고 이제 결합되기 시작한 것 같고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 네, 또 일 시키면 또 다른 일들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곳저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네.
우리보다 더 사업을 속속들이 더 잘하시는 분. 오. 그냥 미숙님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저야 뭐 직원이니까요. 그냥 직원이라서 네네 음. 발령이 났습니다. 그냥 발령이 나서 여기 왔다. 네네. 부평에 대한 애정도 있잖아. 제가요? 태어났는데. 아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그러게요. 그럼 태어나가지고 계속 여기서 거주를 하셨던 건가요? 뭐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태어나고 한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살다가 네. 이제 계양구로 이주를 했고요. 네. 예, 지금도 친정은 계양구에 있고 아. 이제 잠깐 저는 또 부평에 와서 살고 있고 요 정도죠. 이렇게 다들 부평과 인연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부평 문화도시 부평 사업 이전에는 부평은 어떤 곳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기초의 문화재단들이 하는 일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위탁 사업이죠. 사실은 사업. 예, 이 아트 센터도 사실은 위탁이고 네. 또 저희 문화공간들이 부평 권역에 한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위탁을 받아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라 해서 이제 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 부평구는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되게 복받은 도시예요. 문화적으로. 네. 왜냐하면 역대 계속해서 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청장님들이 좀 계셔왔던 부분도 있고 타도시에 계신 이 관계자분들 사이에서도 부평만큼 문화에 굉장히 관심 있는 도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문화 발전은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마 지자체에서 거의 최초로 그 제작을 했던 재단이에요. 기초이면서. 제작이요? 예, 그러니까 뮤지컬 음악극을 제작을 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맥락을 시민들한테 극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지방 공연도 많이 순회를 했고. 지방공원까지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그런 직원의 역량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적인 어떤 파급적인 효과 이런 거는 사실 부평구가 굉장히 앞선 재단이기는 합니다. 보통 문화재단은 이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극을 제작하고 이런 거는 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사실 기초는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직접보다는 약간 간접으로 지원하는 게 기초의 네네네. 이제 그 수준인 건데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좀 같이 이렇게 단합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잘 되려고 했구나. 네네. 뭐 아주 중심에 제가 있진 않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도 그때만큼 뭔가 하나로 갔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음악이야에 대한 게 사실 참여하셨겠지만 연구가 쭉 있었어요. 부평이 뭐로 특화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진 분들이 음악이라는 걸로 딱 귀결이 되면서 모든 사업에 다 음악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대표님의 어떤 큰 미션은 이제 뭐 결제 받으러 가면 음악이 없네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네네. 오, 승경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부평이 어떤 그 도시, 어떤 지역이었는지 예, 승경님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이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제 기억에는 없는데 네. 사진 속에 제가 십정동에 살았더라고요. 오.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냥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게 이제 논밭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썰매를 탔었던 그 정도 기억은 있어요. 어렸을 때. 아, 십정동에 논밭이 많았다. 그러니까 다 밭이었으니까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고 역사적으로 좀 보면 일단은 부평은 원래 이제 그 단독적인 혹은 독자적인 그런 문화를 되게 갖추고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로 인천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그다음 이제 기초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인천 10개 군구 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평 풍물축제라는 그런 동단위의 그런 주민자치 축제도 자발적으로 지금 한 30년 정도 개최하고 있고 인천 안에서도 약간 인천광역시에 있지만 어떤 부평시 같은 곳인 거죠. 예로 이제 어른들 말씀에 보면은 택시가 이제 부평에서 이제 우리가 구도심으로 알고 있는 이제 중구나 동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던 이야기들. 택시가 부평에서 다른 인천 지역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지도 않는다. 그렇죠. 옛날에 그거 이제 진짜 신기하네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지자체가 독립된 박물관들을 갖고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부평은 그런 역사 박물관도 갖고 있고 그 농경문화 더하기 어떤 도시문화, 공원문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전투력이 전반적으로 높으세요. 지역이. 그리고 국내 최대의 지하상가. 지하상가는 언제 생겼죠? 그거는 아마 1980년대쯤 아닐까요? 예, 제 기억에도 여기 왔을 때 있었으니까. 뭐 쇼핑하려면 다 그때 백화점 없거나 이럴 때는 다 어쨌거나 부평 지하상가를 이용했었으니까. 그리고 백화점도 네. 여기 예전에 이 동네에 되게 많이 있었죠. 뭐 동화백화점도 있었고 네. 지금은 뭐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운영은 안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되게 어떤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도시의 또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 곳이 부평인 거죠. 인천의 메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진선미 식장으로 모두가 통하는 지금은 없었지만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되게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놀랍네요. 저한테는 이제 두 분은 부평을 좀 아시고 인천에서 생활하시는데 외부에서 온 제 입장에서는 부평은 뭐 가능성이 되게 많은 도시인데 제가 인천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천이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 도시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더 이제 사업들을 하면서 자꾸 조금 열고 인천으로 더 열고 또 뭐 옆에 부천이랑도 협업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확장성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거기에 좀 역할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계속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걸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게 보였으니까 그 보인 것들을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래서 가능성이 진짜 그 유경님 손을 통해서 뭔가 진짜로 만들어진. 뭐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지 제가 뭘 그걸 했다는 게 아니고. 하지만 총대를 매셔가지고 총대. 저 군대 가야 되나요? 네, 총대를 매셔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직원분들과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함께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거. 네. 부평 문화도시 부평은 또 음악도시니까 또 음악도시로 선택한 특성화를 선택한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30년 정도 된 풍물축제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논밭이 넓은 부평 평야지대였으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농악이 발전을 했었고 전통 음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넓은 평야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기지가 된 거죠. 군수공장 기지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군수공장 기지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다시 미군정으로 넘어오면서 미군 부대가 되고 그러면서 미군 부대에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국의 대중음악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 거죠. 정말 도시만한 규모여서 에스컴 시티라고 했던 거고 이제 그게 줄고 줄어서 캠프 마켓이라는 하나의 캠프 마켓 정도의 규모까지 됐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규모가 이제 캠프 마켓인 거죠. 지금도 시민들은 캠프마켓 가면은 그 예전에 공연했던 그런 것들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전에 이제 가장 공연이 많이 있었던 장교 클럽이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하자면은 트리플 A급들이 서는 그런 무대였고, 네. 네. 이제 또 거기만 있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외부에도 클럽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장교들이 주로 드나드는 곳이라면 사병들이 또 가야 되는 클럽도 필요했고 그렇죠. 그 무대도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해서 여기에 굉장히 큰 부대와 뭐랄까 상권이라 그럴까 아니면 음악 씬이라고 네. 해야 되겠죠. 음악 씬이 형성됐다. 이게 음악 맞는 씬이 표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하나의 음악 씬이 형성된 거고 그게 계속 오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지금도 부평은 예술가들 구성해서 음악 특히 대중음악 비율이 높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떠나셨지만 세퇴되면서 많이 떠나셨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네, 문화도시라는 말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딱 팜플렛 열어보면 문화도시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관점 하에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서 지역 자체적으로 도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문화도시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평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된 또 지역이 된 거죠. 사실 문화도시라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이제 문화 시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또 소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시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관주도였다고 한다면 그래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조금은 이 시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생태계라든지 시스템을 좀 바꿔나가고 특히 거버넌스, 시민과의 어떤 거버넌스를 주제로 해서 예, 그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사업이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으로 선정을 되면은 그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일단은 5년간 200억 정도로 이제 지원해준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한 5년간 한 150억 정도? 그러면 이제 한 연간 한 30억 정도씩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초문화재단이 연간 예산이 거의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세요라고 이제 딱 땅땅땅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이제 예산이 승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건데 갑자기 30억 정도의 사업을 생겼다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한테 쓰는 프로그램에다 쓰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전하고 이후는 이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죠. 사업 규모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 해야겠다? 어떤 사업 크기로 뭔가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초기 사업은 설계가 돼 있었는데 저가 왔을 때 미숙님하고 같이 네. 했던 거는 살려갈 거랑 때는 이제 기조가 많이 바꾸면은 예산을 안 줄 것처럼 문체부가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가되 이 지원서대로 사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사업을 재설계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 같으면 아예 한번 완전히 뒤집어 써도 되는데 그때는 좀 조심스러워서 최대한 티가 안 나지만 실제로는 사업들을 좀 재설계를 해보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했었고요, 초창기에. 그래서 1년 차에 제일 집중하려고 했던 거는 시민들을 어쨌든 최대한 많이 관여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거에 신경을 썼었는데 그것만큼은 또 첫 해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도시를 할 때 시민들하고 꽤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커지니까 시민들이 움직여야 될 규모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첫 해에는 거기에 되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틀 다시 잡고 뭐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하고 아무래도 지원할 때는 행정의 언어에 행정가들한테 먹히는 말들로 서도 쓰고 사업도 설계를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할 때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말로 고쳐야 된다는 굉장한 큰 문제인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업 설명하러 갔거나 이랬을 때 시민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그땐 또 초창기니까 더 했죠. 그래 문화도시라는 그 말 자체도 어색한데 그렇죠. 뭔 비전이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 있고 뭐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래서 뭐 역사부터 다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래서 슬로건도 다시 공모해가지고 시민들이 내신 슬로건으로 교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첫 해에는 그렇게 네,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 리플렛에 보면요. 네,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이게 비전이죠.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내세우지 않고 슬로건 공모를 해서 바로 슬로건으로 넘어갔어요. 시민들은 이제 홈페이지 정도에서나 이렇게 리플렛 공식 문서 만들 때나 비전을 보게 되지 보통은 슬로건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네. 비전과 슬로건이 같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 부평 슬로건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5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미숙님은 이 문화도시 비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어려우시죠? 너무 어렵죠. 예. 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이게 이 그 문장은 어렵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추진 뭐였죠? 핵심 가치. 시민성, 내발성, 장소성, 창조성, 연대성. 그게 또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 여기 사업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쉽게 풀어서 다시 만들어라. 이게 아주 거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로건도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또 쉽게 예, 생각하지는 못하셨어요. 슬로건 자체도. 네네네. 그러면 승용님은 이 문장이 그 부평과 그 잘 맞다고 보셨나요? 일단은 사실 이제 소리에 이제 자꾸 이제 소리라는 것 때문에 음악 도시를 다 이 사업이 부평 문화도시 사업이 음악 도시를 지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사업 때문에 또 부평이 문화도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토대 사업이기는 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소리. 근데 누가 내는 거냐? 시민이. 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시민이야. 근데 그동안 부평 구민들이 주인공인 적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거듭나는데 어려웠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가치 5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낼까. 이 말도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의 사업의 성격을 막 놓고 고민을 했어요. 뭐 어떤 것들을 담고 있지? 그래서 시민연대 창조라는 핵심 전략으로 해서 저희는 비전하고 핵심 가치는 그냥 공식 문서에 남겨놓는 걸로 하고 슬로건하고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서 3가지로 해서 팀도 이렇게 3개로 재편을 했어요. 일하는 팀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사업 선정됐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대면으로 안 그래도 경험이 없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하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 그러네요. 그게 가장 저희의 슬픈 상황이지 않았을까? 안 그랬으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이 비전을 가지고는 시민들과 만나서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잘 만나지도 못해서 그렇죠. 딱 사업 선정됐을 때 보도 자료는 막 나가고 확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만나야지 되는 일인 건데 못 만나고 온라인으로 하면은 이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한계도 좀 있었다. 이 비전을 코로나가 굉장히 저지를 했네요. 그렇죠. 아주 슬픈 일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뭐 회의도 온라인으로 해서 내보내고 포럼도 온라인으로 해서 내보내고 뭐 공연도 온라인으로 해서 내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아마 온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비고비 쉽지 않았던 게 없네요. 돌아보니까 올 때까지는 되게 마음 가볍게 왔는데 저 지금 눈물 날라 그래요. 어떡해. 어쨌거나 항상 이렇게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하얀 눈밭에 이게 딱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네. 이게 바로 그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인천에 혹은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눈물 나신다고 표현했는데 당연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게 뭐야 혹은 이제 비판도 되게 많고 반면에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길을 갔던 게 바로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다. 아유, 선생님 다 도와주셔서.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해주신 핵심 전략이죠. 시민 연대 창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미숙님께 문화도시 부평의 사업에 좀 개별적인 그런 세부적인 그 사업 정보들을 좀 알고 싶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가물가물 붙일까요? 가물가물한데요. 그래서 이 팀명을 이렇게 3가지로 이제 했을 때에는
문화도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이 팀명을 3개로 나눈다. 근데 그게 시민연대 창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3가지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으니 알아주십시오가 있어요. 굳이 시민이 뭘 하지 않아도 시민팀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뭔가 이렇게 이름에서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서 쟤네가 그래도 시민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뭐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창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봐 주십사 했던 게 이 팀 이름에 이제 바탕이 되는 거고요. 시민팀은 말 그대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문화를 접하고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게 해드리느냐 이거였던 거고 그 연결에는 사실은 예술가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하인드로 어떤 예술가는 이제 문화도시하고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용된다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지속 가능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저희가 담보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에 만났다가 어느 사업에는 결별할 수도 있는데 이 결별의 서로의 이해도가 좀 달랐기 때문에 나의 어떤 예술적 측면을 활용만 하고 이게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어쨌든 같이 성장하는 속에 시민하고 예술가하고 연대를 통해서 그 접점을 찾아드리고 이것이 어떤 삶 속에서 이제 문화가 일상화되는 요 지점까지를 되게 이 3개의 팀이 좀 했던 것 같고 시민팀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시민회가 주력 사업이었고요. 연대팀은 문화 다양성이 조금 더 주력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지금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이게 도드라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창조 같은 경우는 그 문특사업서부터 계속 부평이 우리가 음악으로 어쨌든 하나의 획을 그어볼 거야 했던 거에 굉장히 주력하는 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에스컴을 다시 읽어내고 그리고 지역 뮤지션을 이제 숨어 있는 분들을 좀 발굴하고 찾고 지원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창조적인 영역으로 갈 수 있는지를 조력해드리고 그다음에 아주 인지도 있는 분들도 모셔오는 사업을 한 5년 한 거죠. 지금까지도 했던 거고.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니 중요합니다. 였던 거예요. 지금 여기 부평에서의 음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가 그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전 좀 당당했던 편이었고 그냥 유명한 사람 불러오고 치르는 거야가 아니라 지역 뮤지션을 지원하고 그 뮤지션과 인지도 있는 뮤지션이 한 무대에 오르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문도가 이제 일몰이 되면 기존의 이제 사업들이랑 굉장히 융합이 잘 돼서 부평이 주력하는 사업과 그 시민들이랑 어떻게 맞닿아 있을지가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요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참여했던 거랑 지금 하고 있는 요 사업의 어떤 맥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길었어요. 어려워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 네, 맞아요.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처음 설계될 때는 24가지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평의 문화도시 설계를 큰 골조에서 24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가 계시고 또 활동적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가 계시고 근데 시민이 있으면 이 연결을 할 때 PM이라는 협력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기초재단에서는 그 구조로는 업무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공부가 됐던 거기는 한데 그러니 그 협력과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놓칠 수 없으니까 73가지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73가지까지 사업이 가지치기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팀 1년에 15억 쓰는데 저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5명에서 73가지 사업을 아니죠. 73가지는 이 팀 3개가 다 하는 거였지만 또 그 사업에 또 세부 사업에 또 세부 사업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지쳐서 이제 늙었죠. 지금 젊어지셨네요. 여길 떠나서 그렇습니다. 떠나고 젊어지셨다. 네,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키워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중님께서 담당해 주셨던 이 사업들 보면은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네, 지역 뮤지션 발굴,
등등이 있는데 뮤직플로 페스티벌은 제가 또 뮤지션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지역 내에 있는 인디 뮤지션들을 발굴해서 같이 무대에 서게 하는 굉장히 그게 그 숨어 있던 뮤지션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뮤지션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공연장에 그 깊숙한 무슨 홍대 깊숙한 공연장에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부평 주변에서 시민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저는 굉장히 뮤지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눈앞에 계시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네. 네. 와. 네. 박수를 처음 받아봅니다. 와. 네. 또 하나 또 큰 거를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굴포천천이라고. 네네네. 이 굴포천천이 사업은 내가 낳은 아이 네, 마음으로 낳은 아이가 네, 여기 시민께서 이름을 지어준 굴공이입니다. 굴공이요? 예, 굴포천의 맹꽁이. 이제 아. 굴포천에 맹꽁이 서식지가 있어요. 네네네. 네, 얘가 맹꽁인가요? 네. 맹꽁이는 1급수에만 살죠. 제가 매공인 아니에요. 맞아요? 1급수? 뭐 아무래도 네. 아무렴은 어때요? 네, 맞아요. 천이 흐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거기를 되게 시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 굴포천은 어쨌든 부평을 좀 관통하는 생활천이기도 하고 네. 그 24개 사업 중에 굴포천, 예술천,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 굴포천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조성할 거냐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1차년도 때에는 거기다가 빛을 조성했어요. 빛. 그래서 뭔가 자연 생태계에 크게 뭔가 해치지 않는 정도? 그렇지만 야간에 그냥 불 꺼져 있던 조금 음침해 보일 수 있던 곳을 그래도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빛으로 거기를 조금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고민했어요. 그러면은 2차년도, 3차년도 되면 빛의 수를 늘려야 되나? 갑자기 너무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한번 들춰보니 환경 키워드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으로 가보자. 굴포천도 어쨌든 자연 생태계를 주로 하고 있으니 우리 삶에서의 친환경적인 것도 만들어 보자 해서 좀 슬로우 라이프. 그래서 굴포천이 좀 천천히 흐르는 것. 그래서 굴포천천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그 플로우 페스티벌이 이제 크게 장을 펼치는 거를 이 아트센터에서 했다면 지역 권역별로 좀 나가보는 게 사운즈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운즈 사업과 굴포천에서 친환경을 이제 그 매개로 하는 다양한 뭐 도서라던가 또는 뭐 물품 이런 것들과 같이 만나는 장을 굴포천에다가 한번 펼쳐본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맡았을 때 엄청 비가 와서 망했어요. 당일에 비가 왔나요? 네, 정말 억수로 왔어요. 비 바람이 치고 뭐 그래서 정말 그 지역 그 기획가랑 협력해서 모든 걸 다 세팅했거든요. 하다못해 현수막도 걷어서 지갑으로 만들 수 있는 걸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어떤 거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모두 쫄딱 젖어가지고 제가 참 별 낯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망했고요. 그럼에도 그거에 대한 의지와 취지가 아주 건강히 살아 있어서 지금은 뭐 그때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 문화도시가 일몰될 때 가장 남기고 싶은 사업을 뽑아주셨는데 1,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기획을 잘하셨는데요. 네. 왜냐하면 환경이랑 음악이랑 힐링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저기 같이 했었어요. 그 인하대 쪽에서도 뭔가 저희가 그 시기에 환경부에서 환경 작가 양성 과정이라는 사업을 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굴포 천천히 축제를 이분들이 글 쓰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영감을 주는 행사로서 여기랑 연계해서 그분들이 실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보시고 해에는 꽤 잘 됐고 그 다음 해가 비가 왔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막 하늘에 막 새도 날아다니고 막 마치 영화처럼 그래서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매개자 양성 과정하고 또 연계해서도 했었고 일단은 실제로 전문 인력들 양성해서 그냥 흩어지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굴포 천천히 축제에 이분들이 기획한 거를 부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재단에서 연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청년들에게 그 직접 축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뮤직플로우 페스티벌에 또 스텝으로도 그러니까 자원봉사로도 참여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데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매개자 양성 사업이었습니다. 부평 문화 매개자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매개자라는 게 결국엔 연결해 주다 이런 거거든요. 부평 굴포 천천히 환경축제가 있으니까 그 축제 양성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매개된 그 인력들이 그 굴포 천천히 축제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런 프로젝트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되게 많이 갈아 넣어야 돼요. 네. 갈아 넣어야 된다. 되게 무거운데 분위기. 왜 뭐가 무겁습니까, 선생님? 이게 어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다 하신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인드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가벼울 수 없잖아요. 네, 가벼울 수 없고 또 울컥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문화도시 부평에 지역 예술인 아카이빙에 저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오. 네. 또 이렇게 등록을 또 뮤지션이니까 또 인천에 왔으니까 등록을 해야겠다 싶어서 등록했고 그러면은 네. 질문. 네네네. 거기에 카미트루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이 아니 이름으로? 그렇죠. 아. 네, 제 이름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 카미트루는 네. 이 어디서 나왔냐면 드림스 come true. 예, 꿈을 이루자. 네, 거기서 come true를 발음 나는 대로 co 그다음에 y tru 이렇게 해서 카미트루로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검색창에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고유명사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쓰게 됐습니다. 멋지다. 네. 빨리 저작권에 등록해야 되는 상표권이나 이런. 상표권. 등록 안 하시면 쓰실 건가요? 일단 영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저의 카미트루 뜻은 그렇고요. 그래서 카미트루가 지역예술인 아카이빙에 등록이 돼 있는데 지역예술인 아카이빙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예술인 아카이빙은 원래 재단에서도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사실 쉽지 않았고 호응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술가는 자기를 알리고 시민들은 예술가들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잘 안 되는데 그냥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뭔가 소통하는 구조 안에 그 아카이빙을 넣자.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온통 부평하고 연결해가지고 예술인 아카이빙을 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재단이랑 비교했을 때 아카이빙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문화도시 부평이랑 이렇게 같이 그 시민 크리에이터로 좀 참여하면서 부평에 있는 뮤지션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거기 지역예술인 아카이빙 돼 있는 데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찾아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어떤 칭찬보다도 기쁘네요. 진짜로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뿌듯하네요. 근데 이게 이즘이라는 집단이랑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부평이 어쨌든 그 특성화의 장르를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음악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욱 전문가분들이 좀 더 붙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웬만한 이제 대한민국의 분들은 임진모라는 음악 평론가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끌고 있는 음악 평론가 집단 이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즘의 어떤 워딩이라던가 말 소리가 주는 신뢰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이제 뮤지션들이 들어와서 직접 본인들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뭐 한번 예전의 이 도시를 또는 음악의 세계를 한번 휘젓고 가신 원로 뮤지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뮤지션 이분들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뭔가를 사람을 찾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랬을 때 늘 그런 분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집단이니까 한번 뮤지션의 뭐 부평을 거쳐 가셨든 부평에서 나고 자랐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 사실 뭐 아무리 사업을 맡고 있어도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질문은 한계가 있으니 조금 더 그들의 어떤 판의 언어들이 좀 될 수 있게끔 이즘에서 맡아주신 거죠. 그래서 협력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또 화가이신 분들도 조금 협력을 해서 그 뮤지션을 그림으로 또 그려내고 이래서 뭐 차곡차곡 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창모 선생님도 만나고 뭐 또 너무 많은 분들을 네네네, 만났네요. 당황해서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많은 원로 뮤지션 분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좀 타계하신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소중한 그 시대의 언어들이 안 만들어졌던 거죠. 특히 현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희랑 만났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예, 윤복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에스컴 때 여기서 활동하셨던 주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생활사, 음악사를 조금 살아있는 언어로 또 예, 또 만들어 주셨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예. 지속 가능하네요. 네네. 이런 뮤지션이 있었나? 또는 이 뮤지션이 부평에 살았나? 뭐 이런 것도 예, 저희도 이제 처음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제가 처음 뭐 설계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또 이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저 가수가 우리 지역에 살구나. 그러면 좀 더 가까운 느낌이고 한 번 더 음악을 듣게 되고. 근데 또 문화도시 부평은 또 이런 지역에 숨어 있는 인재들과 또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가수들을 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굉장히 그 다리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또 부평에서 소개될 날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죠. 네, 음악 프로듀서로서. 네. 왜냐하면 지역예술인 아카이빙에 들어있으니까. 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평 문화도시 부평은 또 서브컬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브컬처라는 쉽지 않은 용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음악이,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즐기던 문화라고 하면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브컬처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 대신 그건 개념으로만 저희가 갖고 있고 사업명에서는 다 서브컬처라는 거는 빼고 그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서 지하상가랑 연결을 해서 언더시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도출을 했고 네, 언더시 밑에 있으니까. 네네. 네,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됐길래 언더시티 프로젝트인가요? 그 사업이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시의 청년들이 놀 곳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노는 것들이 이제 사업이나 어떤 직업으로 또 연결될 수 있겠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부평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부평은 노는 곳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네. 되게 젊은 사람이 많고 네.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언더시티, 그 지하상가에서 쇼핑하는 젊은 사람,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소비적이고 솔직히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약간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또 부평이고 개성 있는 친구들이 많죠. 좋은 표현이에요. 네. 개성 있는 좋다.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문화와 예술과 막 이런 걸로 연결을 하려 하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놀 곳,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곳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실험 가게라는 것도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험 가게가 뭐냐면 이제 그 크리에이터 분들 뭐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뭐 미술을 하시던지 공예를 하던지 뭘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상업화 시킬 수 있는 요거에 대한 브릿지 역할로 실험 가게라는 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판로까지 좀 안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컬어 언더시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좀 다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하상가 안에 이제 비어 있는 공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공실마다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좀 빌려주고 거기를 꾸미고 일주일 동안 상품을 팔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직업으로 가져볼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움직이니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지 했을 때
플로우 페스티벌이랑 좀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음악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상품을 좀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야외 광장 안에 이제 언더시티 그 프로젝트 사업과 플로우 페스티벌이 좀 만나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확장이 됐던 거고, 요 근래에는 뭐 한남동에도 좀 나가서 부평이라는 지역을 좀 알리는 계기를 마련을 했고, 많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평이 뭐 흔히 말하는 뭐 마계 인천 중에 어디가 아니고 이부망 천 중에 어디가 아닌 부평만의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고 음악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품과 지역을 이해하는 방식이 많이 있다. 이 다양함을 좀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서브컬처라는 단어를 보고 또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디제잉도 알려주고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디제잉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단, 문화도시 부평이 앞서서 여러분 디제잉 한번 배워보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색달랐고요. 근데 네. 그거 아세요? 네? 부평은 모든 거에 앞섰어요. 모든 거에 1위. 진짜 음악 뭐 DJ 무슨 사업이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지속 가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뒤처져. 이거를 계속 보게 되니까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내가 먼저 했는데 쟤들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아니진 않고 더 잘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선도적인 역할은 했던 것 같긴 하다. 네. 문화예술에 선도를 하고 있는 문화도시 부평. 이게 1호선 타고 이게 부평역 지나가면은 이게 안내 방송으로 문화도시 부평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들을 수 있거든요. 들으셨나요? 듣죠. 제가 귀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들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멘트를 넣게 된 계기가 있나요? 누가 넣은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넣었죠.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럼요. 선도하는 문화도시가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옛날에 부부 프로젝트였었나요? 그래서 부천하고 부평하고 부부 그래서 부부 프로젝트로 같이 네네 했던 건데 요게 이제 문화도시 사업 받으면서 이제 부천도 문화도시거든요. 거기는 1차. 그래서 조금 더 진화 버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의정부도 되고 영등포도 되고 부천 있고 부평 있고 막 이러면서 1호선 라인으로 문화 1호선으로 한번 엮어보자. 엄청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의 어떤 하나의 이제 뭐 사업으로 내용으로서 이제 코레일과 협업을 해서 네, 코레일과 문화 1호선은 코레일 협업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철도청 지금은 이제 코레일이죠. 저 옛날 사람이라 철도청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저희가 내지요. 근데 이제 네. 그거를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쉽지 않죠.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점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뭐 돈도 내고 했지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5개 도시와 철도청과 협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뭐 문화 1호선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안내문이 사라지나요? 안내 멘트가? 그거는 저는 이제 떠났을까 모르고 아마 여기 정확히 모를 텐데 돈 내면 되지 않을까요? 돈 내면 그게 계속 돈이 비싼진 않아서 아마 그래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인식하시게 된 거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평 지나갈 때 이게 멘트 한번 들어봐 주시면 또 부평에선 역시 문화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여러 사업, 아까 세부 사업으로 73개 그랬나요? 정확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네, 늘었다 진행했는데 줄었다 해서. 또 각자가 또 기억에 남는 사업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일 주력했던 게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의 사업을 대표로 하는 시민들과 하는 사업.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둘의 시민회로 계속해서 남는 거. 이제 그분들이 같이 활동했던 그런 역사들을 지속이 되지 않으면 문화도시 사업의 의미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다양성 사업은 다양한
그러니까 연대 영역에서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참여자, 다양한 기관 이런 것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라 처음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차에는 어려웠는데 2년 차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제 노인문화센터랑 협업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노인문화센터랑 협업을 해서 그 부평에 계신 어른들의 삶에서 가사를 끌어내서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에게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삶으로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기억이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어른들에서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이야기를 그거는 또 사람의 삶을 담지만 또 음악으로 담는 거잖아요. 부평에는 또 정말 많은 나라 출신들이 모여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문화가 부평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성 사업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 부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승용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 입장은 아니고 주로 이제 자문위원이나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민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다 보니까 적은 예산인데도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걸 자꾸 제안하셔가지고 좀 그런 걸 조정을 많이 해드렸죠. 우리가 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드렸는데 혼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부분 특히 뭐 외국인을 자꾸 모셔온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민들하고는 전문가들하고는 좀 어느 정도 티키타카 하면서 조율이 되는데 시민들은 어쨌거나 이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또 여기 지역에 있는 예술가분들도 갑자기 이런 막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처음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한 팀당 컨설팅 할 때 거의 2시간씩 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걸 그 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부평결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단체들을 30개 가까이 이제 발굴했었던 것들. 제가 예전에 어느 부평과 관련된 이렇게 자담회에서 부평문화재단을 이렇게 커다란 공룡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부평문화재단은 상당히 커다래요. 지역 안에서 재단 중에서도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천문화재단보다 더 커요. 예, 인원도 훨씬 더 많고 그런 곳이 결국 이제야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만큼 지금 움직인 게 문화도시 사업인 거죠. 그래서 다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되게 인상 깊고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재단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랑 또 그 음악마루 아, 네네네. 그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되게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트센터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부평의 갈산 이동에 가면 이제 부평 문화 사랑방이라는 곳이 아트센터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곳을 공연으로 지킨 터줏대감 같은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공연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곳이 있고 또 말씀 주셨던 그 음악 마루 같은 경우는 그 갈산동에 거기가 원래 무슨 굉장히 넓은 공장지대였던 건데 거기가 다시 이제 없어지고 8만 평이죠. 거기 부지가 거기가 이제 뭐 엄청난 주상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서 공장 상가인 예, 거죠. 들어오면서 부평구가 기부 체납을 받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문화공간 시소라고 해서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는 문화공간 시소가 있고 그 바로 맞은편에 이제 지역의 뮤지션들이 좀 마음 편하게 연주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음악 마루가 또 이제 만들어졌고요. 사실 여기가 원래 처음부터 얘기하면 여기 안기부 건물이죠. 송악사라고. 그럼부터 얘기해주면 좋을 그 안기부 건물인데 네. 여기서 이제 주로 고문하고 이런 간판은 신문하고 간판은 송악사. 예. 그래서 송악사 그러면 절인가?
근데 절은 아닌데 얘는 뭐지? 근데 아주 철저히 보안이 딱 되어 있던 옛날부터 그런 곳이었고 여기서 뭐 물고문 받고 뭐 이런 데였어요. 처음에 이제 부평 아트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인천문화재단이 여기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다가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부평구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부평구는 여기다 뭐를 할까? 근데 그때 이제 좀 치고 올라갔던 사업이 이제 생활문화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생활문화 센터를 조성을 해서 아주 또 훌륭한 사업들을 치러내다가 이제 뭐 문화도시 특화지역 조성 사업도 받아서 여기서 치르고 문화도시 예비 사업도 치르고 그런 과정 중에 음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스튜디오로서 음악을 녹음하고 만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이렇게 세팅되는 건 취지나 이런 의지는 굉장히 좋으나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전문 인력이 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장비들이 있지만 전문 인력이 사실 그런 생태계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묶여 계시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에 사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분을 모셔다가 언제 뭐 가뭄에 콩나듯이 오는 분들의 녹음을 맡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라 사실 이제 뭐 장비가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렇게 좋은 장비는 아니지만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곤란해요. 어쨌든 이 장비의 활용면은 지금은 좀 감상하는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녹음하는 것보다는 조금 좋은 질의 음악을 듣게 시민분들에게 좀 열어드리고 음악 감상. 네네 관련 도서도 볼 수 있고 관련 음악도 좀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옆방에는 이제 디제잉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들이 8대가 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제잉, VJing 수업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또 요 복도에 나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시티 프로젝트의 생산물, 네, 그 창작물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거기에서 보면은 뭐 옷, 뭐 하다못해 작은 열쇠고리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단순히 일반 시민이 어떤 아이디어로 또 들어오신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되게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뮤지션들 그 인디 뮤지션들 모아가지고 뭔가 같이 음악을 듣거나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공간이 집 가까이 있다는 게 홍보성 멘트긴 한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아져서 저쪽 아트센터 3층에 네네네. 이제 내년 한 4월에서 5월쯤이면 문이 열리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네, 무슨 문이 열릴까요? 카페 겸 음악 감상 겸 네네. 예, 그렇게 좀 열릴 거라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좀 옮겨가서 아, 뭔가 음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겁니다. 혹시 턴테이블로 이렇게 듣는 네, 건가요? 네. 아, 그런 식으로 요즘에 또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제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3층에 또 멋진 공간이 오픈된다고 하니까 예,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딱딱한 분위기를 좀 풀어보게 좀 색종이로 저희가 좀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색종이가 여기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난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씨앗을 많이 뿌렸잖아요. 씨앗을 많이 뿌린 문화도시 사업. 네,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고 전망하시는지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는 색깔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씩. 블랙? 빨강? 뒷면도 있어요. 옐로우? 다 녹색이 많은데? 아, 그렇네. 저는 파랑. 색깔 진짜 예쁘다, 이 색종이. 네. 저는 이거 핑크색.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쁘다. 네. 딱 여기. 아, 어울린다. 네. 저는 어쨌거나 파랑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랑을 골랐고 뭐 뮤직플로우나 이렇게 물 생각할 때도 파랑이고 다양한 의미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약간 좀 확대 해석을 한번 하자면 제가 문화도시 사업을 뭐 음악도시랑 문화도시랑 공식적으로 5년을 관여를 하면서 제일 앞으로 부평에 했으면 하는 것들 아까 처음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문화도시 부평 사업이 부평에 약간은 조금 닫혀 있는 문화를 좀 열었으면 하는 건데 그 중에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려고 했던 부분이 국제 교류였어요. 근데 그 부분 하늘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화도시가 또 부평이 국제적인 중심이 돼서 국제적인 음악 도시로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에 파랑을 골랐습니다. 네. 네. 예, 문화도시 부평이 하늘길을 열어가지고 국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란색을 가지셨다. 네, 그러면 승용님은 왜 분홍색일까요? 네, 일단 핑크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술에서 우리가 이제 색깔을 알려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색깔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 혼합해서 쓰는데 이런 색들은 사실 거의 고유의 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밝고 또 네. 모두가 좋아하는 마치 핑크팬더 같이 여기 우리 맹꽁이에도 지금 입이 핑크색인데 앞으로 계속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부평이 이렇게 밝게 그리고 경쾌하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핑크색을 골랐습니다. 문화도시 부평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귀여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시는 승용님은 핑크를 고르셨고요. 네, 미숙님은 어떤 색깔을 고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노란색을 골랐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들은 이 색깔에 대한 뭐 뜻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카더라가 됐든 아무 정말 어떤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또 나온 말이든 간에 제가 알고 있는 이 노랑은 약간 의존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이. 그냥 문화재단 또 부평에서 뭐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약간 의존보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장소하고 이런 사업들이 서로가 서로를 되게 의존하고 의지해서 뭐 사업도 활성화되고 뭐 도시도 동반 성장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노란색을 좀 골라봤습니다. 와. 다들 원하시는 대로 뭔가 문화도시 부평이 또 잘 발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문화를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까미님은 어떤 색깔? 저는 남자는 블랙인데 저는 원래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보라색이 굉장히 신비로운 색이잖아요.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마케팅할 때도 보라색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지금도 문화도시 부평이랑 함께하고 있지만 이렇게 같이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보라색을 저는 뽑겠습니다. 네. 와.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렇게 어떠셨는지 또 한 분씩 좀 여쭙고 싶은데 미숙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한 2년 조금 넘게 지났다고 그 사전 인터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 까먹을 수 있나?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예, 앞으로 이거 이제 이 문화도시 사업이 이제 기존 사업하고 이제 융합을 해서 26년도부터는 또 융합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 제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잘 하면서 문화도시 사업의 어떤 역량들이 그냥 소비되는 게 아닌 정말 값진 가치로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이 도시의 역량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부평 문화재단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부평 역사박물관 지하에 요만한 사무실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재단이 생겨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내년이면 이제 부평이 이제 문화재단 출범 20년입니다. 오. 예, 그런 20년 동안 되게 큼직한 이런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또 가고 있고 또 일단 어쨌거나 인천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부평이라는 곳이 가고 있고 또 그 길에 같이 동행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었고 또 우리가 어떠한 또 노력을 했었는지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또 내년 20년 또 30년 40년 갈 수 있는 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님. 저는 아까부터 약간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5년 정도를 공식적으로 함께 했고 뭐 한 그 외에 2년 정도를 비공식적으로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짧지 않은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좀 무거운 마음이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고 뭐 저희가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못하는 거가 드러났을 때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늘 놀러 오는 마음으로 와서 볼 거고 계속 이제 미숙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함께 이 뜻을 서로가 서로한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노란색으로 의지하고 연대하면서 계속 이어가면 부평이 정말 언젠가는 음악적으로 세계에서 기억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음악이라는 주제를 버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부평이 계속 기억되는 도시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 도시라는 주제로 이렇게 고위직 세 분을 모셔가지고 네, 제일 재밌습니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좀 후련하셨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저는 일단 오늘 내년 계속 추진위원회 위원장인데 오늘 저에게 이런 기염을 맡기셔갖고 다음부터 어떻게 회의될지 심히 고민됩니다. 네. 밀고 가십시오. 네. 귀여움으로 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5년의 문화도시 부평을 정리하는 토크 플로우 부평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또 3편이 남아 있습니다. 네, 3편이 남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네, 만나요. 만나요.